최근 이슈되고 있는 챗 GPT 4.0을 포함하는 거대 모델 생성 AI를 첫 번째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거대 생성 모델 AI가 가져올 미래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셨으니 즐겨주시고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를 비민분들의 축사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윤정욱 실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입니다. 우선 그 4년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신 판교 미래포럼 구성원 여러분들께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 개최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카이스트 송세경 교수님과 하이퍼엑셀 김주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중기부에 와서 이 창업벤처 혁신실장을 맡은 지 5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사실 많은 좀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맡고 나서부터 이렇게 그 벤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가라앉고 이게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한 또 이런 또 변화의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와중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변화의식이고 희망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생성 AI라는 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챗 GPT가 작년 말에 나왔을 때 서서히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그런 것 같더니 이런 벤처 투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이런 생성 AI에 대한 이런 관심이라든지 이런 열기 자체는 굉장히 뜨겁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이뭐 NFT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런 트렌드가 있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지만 이 챗 GPT 그리고 이 생성 AI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열기는 뭐랄까 정말 진짜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뵙는 모든 분들이 그걸 다 써봤다 그러고 그거를 통해서 막 이런 축사를 챗 GPT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러 그런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뭐 저희가 국회에 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을 때도 챗 GPT 써봤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뭐랄까 이 챗 GPT 이 화제를 이 꺼내면 반칙 막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 사실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하는 그 테헤란로 커피 클럽을 오랜만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오늘 주제도 그 생성 AI였고 그래서 리튼 테크놀로지라든지 DOB 스튜디오 같은 이런 뛰어난 생성 스튜디오 그 생성 AI 스타트업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거대 빅테크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LLM 모델을 통해서 초거대 AI를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스타트업이 관련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런 문제를 이슈를 좀 이렇게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도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돕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특징이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은 빠르게 그것을 캐치해서 굉장히 달려드는 그런 이게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굉장히 그래서 뛰어난 사실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장관님 모시고 생성 AI에 대한 스타트업 간담회를 해서 10팀을 이렇게 초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뛰어나고 대단한 스타트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플러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딥테크 스타트업들을 돕는 그런 지원하는 그런 그 정책을 올해부터 펴고 있는데 그 10개 분야 중에 하나가 AI고 거기에서 생성 AI 쪽에 더 힘을 기울여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저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저희 중기부가 많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행사에서 많은 좋은 이런 대화와 이런 그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축사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창환 부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축사를 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이창한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강성주 낯익으신 분도 계시네요. 오늘 초거대 생성 AI 생태계 얼라이언스 구축을 하는 이 포럼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요새 반도체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전방 생태계에 있는 IT 산업 자체의 수요가 떨어지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초거대 생성 AI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시스템 반도체 산업계에도 엄청난 충격일 뿐 아니라 메모리 산업계에도 아주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모델인 생성 AI를 구현을 하려면은 시스템 반도체도 고성능이 되어야 되지만 메모리 반도체도 고성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 진작에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능형 사회, 대화형 사회, 그리고 관계형 사회를 촉진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IT 분야에서는 커다란 세 번의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2000년대 인터넷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으로 새로운 관계 형성이고 두 번째는 2008년에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서 또 다른 사회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번에 이런 거대 AI는 또 다른 사회의 진보와 새로운 양태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또 새로운 산업은 어떻게 변모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대처할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현장에 있었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이야기하고 할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약간 저 자신도 조금 실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런 것도 앞으로 초거대 생성 AI가 다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인사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축사는 카이스트 창업지주의 정회훈 대표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런 새로운 장이 펼쳐질 때 이 생태계를 펼치고 이 생태계에 잘 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올라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중에서 또 저희가 응원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요. 특히 카이스트의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산학 연계라든지 기술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초점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이 오늘 돼서 또 여기서도 많은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행사의 첫 번째 세션에 이어가 주실 김주영 대표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영 교수님은 하이퍼 엑셀의 대표이시자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금일 거대 모델 생성 A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해보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이퍼엑셀의 김주영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모두를 위한 초거대 생성 AI 새로운 기회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생성 AI K 플랫폼 생태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동탄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요. 8명의 공동 창업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는 사실 올해 처음에 설립이 돼서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핵심 기술로는 거대 모델 생성 AI를 가속할 수 있는 가속기 서버 그리고 그것을 반도체로 직접 할 수 있는 IP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저희는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2년 딥러닝 혁신 후에
이미지나 비디오, 많은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을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AI 기술에서 또 한 번의 대전환이 2018년 정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인데요. 약 2년 반 동안 모델의 크기가 200배 이상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화제되고 있는 오픈 AI의 GPT라든지 스테빌리티 AI의 스테이블 GPT, 또 메타의 라마 같은 모델들이 이런 거대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런 완전히 새로운 AI의 패러다임의 탄생인데요. 조금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딥러닝은 내로한 AI로서 특정한 부분 태스크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법에 있어서도 그 태스크에 최적화된 모델과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거대 모델과 생성 AI는 조금 더 제너럴한 AI로서 그 AI가 데이터의 구조나 문맥을 파악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챗GPT 경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이제 높은 인지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개발 방법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거대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해놓으면 작은 데이터의 트렌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응용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연산이 거대 모델 기반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거대한 AI의 잠재력이 결국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의 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때 기존에는 구글을 통해서 텍스트로 이제 액세스를 했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영상으로 액세스를 해. 최근에 모든 분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액세스를 합니다. 그 이유는 AI가 훨씬 더 큐레이션을 잘해주고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러한 거대 모델과 생성 AI를 굴려야 하는 컴퓨팅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 하이퍼엑스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성 AI는 이미 많은 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에서 더 많은 수요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제인 생성 AI의 기술 스택과 생태계, 현재 세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생성 AI 서비스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하드웨어 소프트 글로벌 기업들이 합作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좋은 이 미국 BC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크게는 앱을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앱을 개발하는 회사는 유저와 인터랙션을 해서 응용을 개발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제퍼와 같이 광고 문구를 만들어내는 회사, 아니면 미드전이나 런웨이와 같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드전이와 같은 회사는 자기들이 이제 무대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제퍼 같은 회사는 만들어진 거대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거대 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와 같은 회사가 있고요. 또 오픈 AI는 사실 API만 공개를 하고 모델 자체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스테빌리티 AI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는 이제 모델을 공개를 하고 있죠. 그런 모델을 다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허깅 페이스 같은 회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서비스는 현재 아마존의 AWS나 구글 클라우드,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안쪽을 보면 모델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고 연산량과 메모리를 많이 추가하기 때문에 전부 GPU 기반의 서버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게 발전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현재는 이 클라우드에서만 거대한 생성 모델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결국에는 엣지로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뭐 헬스케어 같은 로봇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봤을 때 계속 이제 클라우드에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칩 개발의 이제 산업을 봤을 때도 현재 AI 칩이 시작은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을 했지만 모두 지금 엣지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엣지로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생각을 하면 클라우드에서 엣지를 읽는 디지털 레이어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새로운 기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픈 AI나 뭐 그런 곳에서 만든 기반 모델을 가지고 그 도메인에 최적화된 경영을 하고 또 소프트 스택을 구축을 하고 GPU 서버가 아닌 굉장히 소형과 저전력 되는 반도체가 있어서 이러한 생성 AI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지만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생성 AI 서비스를 엣지에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파이프라인이 오늘 제 발표의 주제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모두를 위한,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개인 모두를 위한 초거대 생성 AI 생태계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결국에는 클라우드 엣지 통합 생성 AI 서비스 플랫폼이 되는데요. 저희 이런 그 한국의 다양한 스타트업이 모여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우선 생성 AI K 플랫폼 생태계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런 생태계의 배가 된 뒤에는 5가지 정도의 굉장히 핵심 컴포넌트가 있을 것인데요. 기반 모델을 받아서 각자 도메인에 맞게 모니터를 있습니다. 각자 도메인에 맞게 지식 증류나 양자화 그리고 도메인 최적화를 통해서 도메인의 최적화된 경영 모델을 얻어내는 사업 경영화 기술 그리고 그 경영화된 모델을 하드웨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GPT-4와 같이 멀티모델 돌릴 수 있는 멀티모델 컴파일러 그리고 저희와 같이 이러한 생성 AI 워크로드를 더 빠르고 저전력으로 돌릴 수 있는 가속 반도체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응용단에서 이러한 생성 AI를 엣지에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돼서 서비스할 수 있는 생성 AI 서비스 기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프레임워크화를 하고 플랫폼화를 해서 다른 이제 엣지 도메인으로도 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 데이터 수집 그리고 엣지에서 모은 데이터로 그것을 기반으로 또 이제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저희의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 참여 기업들을 굳이 이렇게 저희가 대입을 해보자면 카이트 AI와 노타 AI 등은 복합 경영함의 컴파일러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하이퍼엑셀에서는 확장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AI 토큰을 생성해낼 수 있는 반도체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특수로 트랙이나 마인드와 로봇 전문 생산인 마인드와 같은 분야는 다양한 생성 AI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데이터 운영의 핵심 영향을 받고 계신 아프 리서치에서 서비스 플랫폼이 현재 플랫폼을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초기지만 그리고 있는 생성 AI K 플랫폼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생태계 위에서 저희 하이퍼 엑셀에서 모두를 위한 거대 모델 생성 AI 사업 모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모델은 저희가 현재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이름이 Latency Processing Unit (LPU라고 하는데 이런 LPU를 서버로 구현을 해서 GPU 대비 더 저비용, 저전력으로 이제 생성 AI 솔루션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CPO 강도로 저희 데이터 센터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버 가속기를 만들면서 저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계 장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설계 기반을 기반으로 다양한 엣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 모델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성 AI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도메인에서도 최적화된 생성 AI 서비스를 저희는 궁극적으로 보고 있고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거대 모델 생성 AI 시스템을 창출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어떤 그 가속기를 저희가 LPU를 현재 가능한 FPGA 가속기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DGX A100이 뭐 20만 불에 달하지만 저희는 이 가격을 2분의 1 그리고 전력은 3분의 1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피지컬한 컴퓨터를 보셔도 6U가 아닌 뭐 2U나 4U에 저희가 더 많은 가속기를 집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유저 서비스가 가능한 친환경 AI 서버 렉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1단계고요. 지금 서버보다 더 작은 렉을 구축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결국에 엣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희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고요. 거대 모델 저지연 생성에 특화된 멀티프로세서 IP, LPU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모리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성 부분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매트릭스와 벡터 유닛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연 P2P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개로 멀티 디바이스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기술까지 가지고 있고, 이 위에 거대 모델을 자동 경영화 컴파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저희가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생태계라고 하면은 많은 다양한 서비스 기업들이 저희 컴퓨팅 플랫폼을 쓸 수 있도록 그 중간중간에 인터페이스가 다 필요한 건데요.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하면은 이런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인터페이스, 클라우드에서 또 저희 컴퓨팅 플랫폼을 부르는 그런 컴퓨팅 API가 전부 이제 잘 조화롭게 돼야지 이런 저희 생성 AI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엣지로 온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프라인에서 경량화, 컴파일, 런타임 같은 것이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고, 결국 엣지에는 엣지 서버에서 간단하게 서비스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간단한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하이퍼엑셀에서는 거대 인공지능 생성 AI 생태계를 위해서 다양한 협력, 응용 모델 인프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션에 이런 방금 소개했던 기업들 위주로 해서 K-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어떤 전략들을 같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칼스테의 윤세영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거대 운영 모델 경영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윤세영 교수님은 지금 AI 기상예측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카이스트 OSI를 이끌고 계시며 거대 언어 모델의 압축, 연합학습, 강화학습, 기상예측 AI 등의 다양한 연구를 활동 중이십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윤세영이고요. 현장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오늘 수업 관계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로 수업 있어서 빠르게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거대 언어 모델 경량화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시간 관계상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 12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거친 다음에 2017년에 카이스트의 산업및 시스템공학과로 부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I 대학원이 2019년도에 개설이 되면서 2019년부터는 AI 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간의 학습과 기계 학습에 대한 비교를 먼저 해보면, 인간은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개의 그런 지시사항이 없어도 쉽게 뭔가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 학습은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었냐면, 기계 학습은 기존까지는 어떻게 되었냐면, 어떤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완전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머신러닝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포인트였죠. 어떤 태스크를 완성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인간처럼 어떻게 제너럴 널리지를 잘 만들고 나서 학습을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능력치를 가질 수 있고 좀 더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접근 방법을 최근 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챗GPT라는 정말 저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파고 이후에 가장 심하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리고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강화학습을 위해 둬가지고 조금 더 사람한테 친숙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도록 튜닝을 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키가 되는 알고리즘은 이제 GPT 3.5, 최근엔 GPT-4인데요. 그러면 이제 GPT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GPT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고요. 이 위에서 사람과 조금 더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준 게 이제 챗 GPT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GPT-3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초거대 언어 모델이 성공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현재 한계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저의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GPT-3가 2019년도인가, 2020년도, 2021년도, 2021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이제 기계학습 연구자들에게 줬습니다. 이게 어떤 충격을 줬냐면 파라미터 수를 기존보다 훨씬 늘린 거예요.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면 파라미터 수를 각각의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수를 표시를 하는 건데 GPT-3가 기존보다 훨씬 많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면서 데이터도 이제 5천억 개 이상의 단어를 구성을 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했더니 기존보다 말도 안 되게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결과를 GPT-3가 얻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큰 언어 모델을 굉장히 큰 데이터로 어떻게 트레이닝했냐? 다음 단어 맞추기 게임을 계속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인터넷에서 긁어 모은 다음에 현재 단어가 이렇게 보여졌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맞추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에 대해서 다음 단어를 기가 막히게 맞추게 되고 그게 곧 의미하는 게 거의 모든 문장을 이 GPT-3가 자연스럽게 기술할 수 있는 형태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언어 지능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거의 성공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서 또 다른 거대 언어 모델을 많은 기관과 많은 나라에서 만들고 있고요. 뭐 저희 나라도 뭐 KT, 카카오, 네이버 등등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3를 트레이닝할 때는 위키피디아 뭐 여러 가지 백과사전 그다음에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 그 기타 등등 뭐 인터넷 뉴스 사이트 등등을 다 긁어 모아서 문장 뭉치를 만들고 다음 단어 맞추기를 계속 한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위키피디아 지식도 있고 뉴스 아티클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떠다니는 이제 커뮤니티 지식까지 획득한 그런 언어 모델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파라미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계속해서 늘어나더라. 그리고 성능이 계속 좋아지더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계속해서 파라미터를 늘리고 더 많은 언어 뭉치를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저희 최근까지 계속되었어요. 2022년 12월 기준으로 각 기관들이 만든 언어 모델들을 표현한 건데요. GPT-3가 여기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이 모든 기관, 뭐 중국의 바이두 뭐 등등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더 많은 파라미터, 더 많은 말뭉치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시켜서 계속해서 자기들께 제일 좋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휴먼과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던 이제 오픈 AI가 챗 GPT로 거의 뭐 대박을 터뜨렸죠. 근데 이 초거대 언어 모델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를 올리려면은 굉장히 훌륭한 컴퓨팅 자원을 가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위에 얘네들을 올려놓고 쓰려면은 이 형태의 사이즈 가지고는 도저히 동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 위에서 챗GPT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꼭 그 서버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인터넷에 접속이 돼야 되고 챗GPT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그 서버와 인터랙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챗GPT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딜레이가 있었고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유료화를 통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인터페이스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서 만약에 인터넷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엣지 디바이스에 올리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앞에 김주현 교수님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관점에서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압축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이트 쉐어링, 뭐 롤랭크 어프록시메이션, 프루닝, 퀀타이제이션, 기타 등등의 기법을 이용해서 기존에 잘 트레인된 거대 언어 모델들을 잘 압축시켜가지고 조금 더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릴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보자라는 시도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그냥 줄이면 사실 정보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잘 줄이는 걸 위해서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잘 결합을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이라고 하면은 거대 언어 모델을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건데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유지를 시켜야지 성능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중요한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잘 추려가지고 유지를 시키면서 이제 컴프레션 시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즘에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되는 이제 모델이 있고 이제 학생이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선생님이 되는 모델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고,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잘 전달받는 조그마한 사이즈의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선생님이 현재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게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 재밌는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테크닉과 잘 결합을 시키면 컴프레션이 어느 정도 되더라라는 게 최근에 연구 동향이에요. 근데 뭐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컴프레션을 하냐, 일단 널지라는 걸 잘 정의를 해야 되고요. 앞에서 나왔지만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랭귀지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에서 어떠한 레이어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어떠한 정보를 이제 스튜던트한테 정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연구도 사람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각각의 파트들이 다 독립적으로 사실은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로 다 독립적인 웨이트가 필요할까? 얘네들을 다시 쉐어링하도록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게 웨이트 쉐어링 기법이고,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최근에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랭크 어프로크시메이션은 뭐냐면, 이제 모든 웨이트들은 사실은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매트릭스 형태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좀 있다라면은 이게 그 몇 개의 컬럼과 로, 몇 개의 행과 열로 어프로크시메이션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매트릭스를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약간 쪼개서 저장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도 있고, 퀀타이제이션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줄이는 건데요. 저희가 풀 프리시전은 이제 소수점 뭐 100자리까지 다 적는 거지만 이게 과연 필요할까? 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걸 더 이제 러프하게 적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게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2비트로 저장했던 인포메이션을 8비트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퀀타이제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프루닝이라는 거는 다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이 모든 정보가 웨이트를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몇 개의 웨이트에 정보가 몰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웨이트를 그 다음에 찾아서 지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프루닝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조합을 해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 열심히 랭귀지 모델을 컴프레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루닝을 해서 0을 많이 만들게 되면 사실 곱셈을 할 때 0이랑 곱해지는 거는 0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0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연산 속도도 빠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좀 더 적게 쓰는 그런 접근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모든 과정이 인포메이션을 날려먹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를 조금씩 날려먹으면서 컴프레션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다 주입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에러가 주입이 되는 거고,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레이어의 개수가 많은데 모든 레이어가 이렇게 새로운 에러가 주입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컨트롤하면서 컴프레션 시키는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 실제적으로 성능이 빨라지게 만들려면은 사실은 이 하드웨어 설계랑 맞물려야 된다는 게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퀀타이제이션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봤자 하드웨어가 이 퀀타이제이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거라면 그렇게 속도 향상이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루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팔선 네트워크를 열심히 만들어봤자 0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하드웨어라면은 그 성능 개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챗GPT가 굉장히 세상을 바꾸고 있고 많은 임팩트를 주고 있지만 이건 서버를 꼭 써야 되는 사이즈가 되고요. 이것을 유저 단에서 엣지 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알고리즘 단에서도 열심히 컴프레션을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 발전도 필요하지만 알고리즘 단에서도 열심히 컴프레션이 필요한데 성능을 유지하면서 컴프레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잘 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갈 길은 많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 하드웨어 발전과 더불어서 같이 결합이 된다라면은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돌릴 수 있는 꽤 괜찮은 챗 GPT의 서비스가 곧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스타 AI의 김태호 CTO님을 대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CTO께서는 스타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 이사를 적용 중이시고 카이스트에서 학사학위와 전문화 석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학위 중에 몬트리올 대학, 홍콩 중문대학에서 분명히 연구를 진행하였고 현재 롯데 AI의 후배활 교사를 이끌면서 AI 최적화 플랫폼 넷스프레소 대화를 진행하여서 저명한 행사에서 다양한 발표들을 진행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발표 부탁드리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인 김태우라고 합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그 딥러닝 경량화와 LLM의 최적화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세션도 꽤 오버랩이 많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기술들이 있냐보다도 LLM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경량화 분야에서 LLM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좀 새롭게 변화가 될까, LLM의 특징 때문에 어떠한 경량화 기술이 더욱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카이스트랑 외국 몇 대학에서 좀 더 연구를 경험이 있고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15년도에 노타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노타라는 기업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도에 창업을 했고 처음엔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AI 솔루션을 올리는 어플리케이션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AI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스마트폰에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2017년도부터 이제 이런 AI 솔루션을 이제 핸드폰이 됐던 인베디드 시스템이 됐던 온 디바이스에 올리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경량화 회사로 저희는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엔비디아나 ARM이나 굉장히 전 세계 되게 유수의 그 반도체 회사와 많이 일을 하고 있고 현재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은 반도체 회사가 AI 솔루션을 본인 반도체에 올릴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시스템의 AI 솔루션을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돌릴 수 있는지를 많이 제공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크게 넷스프레소라는 AI 최적화 플랫폼을 만들어서 AI 솔루션을 데이터부터 고객이 가장 좀 고민을 덜 하면서 반도체에서 최적화해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저희가 직접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만들어서 어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됐거나 아니면은 차량 내에서 쓸 수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토픽이 앞서서 오늘 LLM 이제 주제다 보니까 좀 더 서버 사이드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드릴 텐데요. 크게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시야에서는 AI의 개발 트렌드가 양쪽으로 양분화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더 작은 기기로 가자. 라고 해서 뭐 차량 내 반도체 아니면은 조금 더 인베디드 시스템, IoT 시스템 이런 쪽으로 가는 엣지형 AI 시스템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점점 좀 큰 쪽으로 가서 거의 저희 흔히 말하는 AGI 좀 더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길로서 좀 더 모델을 크게 만들고 이렇게 커져가는 AI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AI를 구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서버 사이드 쪽 이렇게 양분화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더 이제 서버 사이드에 맞는 일로 좀 많이 최적화되고 있고, 오늘 이제 챗GPT, LLM, 뭐 스테이블 디퓨전 많은 모델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경량화하는 일과 이제 LLM을 경량화하는 일, 이것도 좀 다른 궤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LLM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가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뭐 저희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ENIAC 굉장히 큰 컴퓨터가 나왔지만 지금 굉장히 작아져서 지금 모두의 데스크탑에 다 노트북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처음엔 굉장히 큰 핸드폰이 나왔지만 지금은 훨씬 더 작아진 핸드폰이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 마음에 와닿는 챗GPT나 LLM이 나온 거는 이제 처음의 시작인 거고 언젠가는 이것이 더 작아져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구동된 시기가 무조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하게 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주된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AI 개발 프로세스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거는 뭐 LLM도 그렇고 엣지도 그렇고 다 통용되는 이제 플로우입니다. 데이터가 있으면은 AI 모델을 만들게 되고 AI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compression with training이라고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경량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컴프레션 한 다음에 모델을 재학습하고 이런 사이클을 돌다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모델을 이제 compression without train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트레이닝을 다시 하지 않아도 경량화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적용합니다. 이런 걸 적용한 다음에 컴파일이라는 거 하는데요. 컴파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굉장히 사람이 쓰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고차원적인 언어를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로우 레벨 랭귀지로 바꿔주는 이런 거를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번역을 얼마나 쉽게 해주냐에 따라서 기계가 효율적으로 돌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런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AI 모델을 실제 기계에서 돌릴 때 그 기기에서 돌려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도 얼마나 효율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모델의 효율성을 많이 좌우합니다. 근데 기존의 엣지 AI 시스템이나 많이 있었던 이제 AI 개발에서는 모든 부분이 다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LLM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모델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한번 만든 다음에 재학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모델링을 바꿔서 시도하는 방법이나 컴프레션 위드 트레이닝 기법을 적용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존재하는 옵티마이제이션 기술 중에 좀 뒤쪽에 있는 기술들, 컴프레션 위다웃 트레이닝이나 컴파일이나 디플로이 쪽의 기술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그 하이 레벨에서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퀀타이제이션은 앞서서 윤세영 교수님께서 잘 설명 주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숫자라는 거를 컴퓨터에서 표현할 때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0, 1, 0, 1 이런 이제 숫자로만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3.14 뭐 이런 숫자를 표기하기 위해서 몇 개의 비트를 할당하느냐가 이제 컴퓨터에서 기존에 쓰는 이제 수의 체계인데요. 기존에서는 FP32라고 해서 32개의 01 비트를 이제 32개 바이트를 저희가 부여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개를 부여하지 말고 16개만 부여하십시오. 혹은 8개만 부여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수를 줄이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저장도 가능하고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퀀타이제이션에서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이라 해서 딥러닝에서 그 모델이 계산되기 위한 이제 숫자들이 필요한데 웨이트와 그 액티베이션을 받아가지고 오퍼레이션을 진행한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그 딥러닝 안에서 쓰이는 이제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이랑 둘 다 인트8로 퀀타이제이션 해야지 오퍼레이션도 효율적으로 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LLM에서는 액티베이션을 이제 인트8로 퀀타이제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웨이트밖에 퀀타이제이션 못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웨이트만 인트8로 만들어봤자 오퍼레이션은 인트8과 FP32를 받아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퍼레이션이 진짜 효율적으로 돌려면 둘 다 인트8로 받아야 되는데 액티베이션 FP32면은 제대로 돌 수 없는 거고, 현재는 그래서 디퀀트라고 해서 인트8을 그냥 FP32로 다시 바꿔가지고 연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오리지널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디컨트라는 작업이 더 늘었으니까 더 느려지는 이런 불상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더 이런 거를 이제 모든 걸 인트8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초기 연구입니다. 아직 퀀타이제이션도 그래서 제대로 LLM에서 많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흐름이고, 이제 작년 말에 이제 MIT의 송한이라는 교수님께서 스무스 퀀트라는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좀 더 잘 해보고자라는 흐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초기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스파시피케이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윤사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프루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웨이트라는 건 보통 그냥 커다란 수가 그냥 2D 매트릭스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이제 뭐라고 보시면 저희가 뭐 수원 수들 때 행렬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수원 그런 행렬에서 중간중간에 몇 개를 0으로 빵꾸를 뚫는 거는 이제 unstructured pruning이라고 하고, 긴 줄 하나를 통째로 삭제해버리는 거를 structured pruning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트럭처 프루닝을 하면은 실제 이 행렬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더 효율적인 연산을 하고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뜻을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언스트럭처 프루닝은 0으로 빵꾸를 뚫어봤자 전체 행렬의 크기는 같으니까 실제 연산 속도는 빨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었는데요. 근데 LLM이 오면서 굉장히 특이한 이제 특징이 생겼고 반전이 생깁니다. 이제
이 스파시피케이션 0으로 빵꾸 뚫는 게 일정 수준으로 이상으로 0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85%에서 90% 정도의 수가 0으로 빵꾸가 뚫려진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스파스한 매트릭스 연산이 빨라지게 되는 거고, 최근에 있었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한 60% 정도의 0의 개수를 만들었을 때 약 1.7배에서 한 2배 정도까지의 인퍼런스 속도 개선이 있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초기 연구고 아직 많이 성숙되지 않은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컴파일러 런타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웨이트의 값을 바꾸거나 액티베이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역을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연산되는 게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주된 이제 그 핵심 요소가 있다라면은 모델을 이제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 잘 패러렐라이징, 잘 뿌려주고 병렬화해주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LLM 자체가 하나의 GPU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GPU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GPU들끼리 통신을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서 미리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Faster Transformer나 딥스피드나 굉장히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걸 지원하고 있으며 이 역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이제 LLM으로 인한 어떠한 경량화의 흐름이 변화가 있었는지 짧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오늘 말씀 주셔서 그러니까 짧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국외에 있는 오픈AI, 챗GPT나 이런 걸 쓰는 것 대비 국산에서 LLM을 만들고 시스템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만의 이제 유스 케이스가 있고 이제 어떤 사용자의 니즈가 있으니까 이런 굉장히 니치한 니즈까지 오픈AI가 다 만족시켜 주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서 토대로 출발해서 LLM에서 수요를 만들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나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오토메이션 기업이 잘 받침해 주는 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라 좀 이렇게 발표를 좀 갈무리해보고요. 요약을 드리자면은 LLM은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이지만 매우 큰 연산을 동반하고 언젠간 무조건 작아질 거고 언젠간 효율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LLM의 특징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경량화와 최적화 기법 중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고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이 주요한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굉장히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술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연구적으로 강점이 있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아토리서치의 정재영 대표님의 제시해 주셨는데, 정재영 대표님께서는 카이스트에서 석사 석사를 하시고 스탠포드대학에서 박사를 하셨고 삼성, TNS, AMD, 인텔 등 유수 기업에서 근무하시고 카이스트 전산학과 정보고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아토리서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저는 원래 CPU 디자인하는 게 전공이고 인텔 AMD 다녔고 지금 아토리서치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대 모델들 돌리려고 하면 뭐 트레이닝도 트레이닝이지만 대규모 서비스를 위한 인퍼런스는 데이터 센터 레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요거 뭐 데이터 센터 설명하려고 너무 많아서 일단 그건 스킵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대 모델이 되게 연산량이 많은데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라고 하면 뭐 그냥 엔비디아 GPU를 잔뜩 산 서버를 일반 렉에다 꽂고 전기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림에 보면 아래쪽 하단에 이건 HP 계열의 구성도인데 컴퓨테이션 앞단에 뒷단 렉에는 워낙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패턴이 복잡하다 보니까 아예 그거에 맞춤형이 된 스위치 셰시가 바로 뒤에 달라붙고 열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 그 위에 쿨러 시스템이 직접 서버까지 들어가는 구조까지 되고 있어요. 이런 걸 하는 국내 기업이 있나? 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두 얘기가 이겁니다. 되게 필요한데 없다? 또는 그게 비즈니스 기회인 것 같다? 안쪽을 조금 뜯어보면 제가 특정한 벤더 얘기 안 하려고, 이건 레노버 계열인데요. 서버 왼쪽 아래쪽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서버를 보면 GPU하고 CPU 계열들이 아예 보드에 붙고 거기 안까지 물은 아니고 다이엘렉트릭, 리퀴드 다이엘렉트릭, 전기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로 쿨링을 합니다.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나? 여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본 우리나라에서 대형 GPU 서버 팜을 운영한다는 곳을 가봐도 이 정도까지 열 관리나 PUE 관련된,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 관련돼서 신경 써가면서 서버를 구축하는 데가 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아직 우리가 되게 필요한데 비어있는 부분 같고, 인프라 얘기 전 주로 할 거라 담당이. 이거를 앞에 보셨던 그런 보드 같은 거를 쿨링하는 게 아예 렉 단위로 다 덩치로 파드, 포인트 오브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대략 110개, 20개 규모로 냉각 시스템이 따로 붙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또는 최적화하는 데가 있나? 제가 아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잘 못 찾았어요. 저희가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리서치 입장에서도 못 찾아서 여기도 또 한번 채워야 될 공간인 것 같고 뒤에 인터커넥트 시스템 그냥 뭐 10G 또는 100G짜리 이더넷 스위치 성능 좋고 비싼 걸 갖다 끼우는 것까지는 하시지만 그 안에서 아주 기본적인 팩토리 형태가 되었든 조금 더 뉴럴 네트워크에 맞는 뭐 드래곤플라이 형태가 되었든 이건 좀 어드밴스된 인터커넥티비티를 만들어서 하는가. 구글 TPU 계열에는 그렇게 엮어서 다 하는 것 같은데 풀메시 같은 걸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인프라를 구축한 데가 있는가. 일단 저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되게 비어있는 부분, 인프라 관련된 분들이 신경을 좀 써서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요거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GPU를 많이 써서 서버를 만들어 놓거나 그냥 X86 서버 포유자에 갖다 꽂는 거죠. 그건 하시는 것 같고 쉬우니까. 가운데 있는 게 이제 TPU 사진인데 NPU 계열들은 기업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카드 레벨 정도 FPGA로 뭐 김주영 교수님 오늘 발표하셨지만 FPGA로 하는 분들도 뭐 DPU 이름을 붙이던 뭐 하든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보드 레벨은 우리나라에서 좀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에서 노타도 뭐 해주셨지만 그걸 잘 쓸 수 있을 만한 소프트웨어 스택은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려면 아직도 어려워서 저희가 써보니까 있는 것 같고, 뭐 아예 센터 레벨로 분산한 네트워크 말고 저렇게 서버 안에서 8개 정도 카드를 꽂았는데 얘네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냥 엔비디아에서 갖다 준 라이브러리 설계해서 쓰고 있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논문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안에 이제 뭐 GPU, 엔비디아 거긴 하지만 엔비링크하고 PI를 동시에 어떻게 잘 쓰나? 이런 거 주로 이제 트레이닝 같은 거 하다 보면 리듀스 같은 동작, 한 번에 다 데이터를 모았다가 다시 뿌리는 동작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하나 소프트웨어 레벨에 보드 하나 안에서도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또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나? 뭐 못 들어봤고 잘. 우리나라는 메모리 강국이니까 스토리지 측면에서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D램에다 담을 수 있나? 일단은 네이버 같은데 물어봐도 일단 LLM 돌리려고 하면 일단 D램 뭐 컴퓨터 들고 있어야 되니까 D램을 많이 꽂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넘어가면 그걸 넘어서서 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뭐 적어도 플래시 메모리 레벨에서라도 뭔가 잘해볼 수 있나. 요거는 삼성전자에서 뭔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갖다 쓰려고 하면 시장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하는 건데요. 앞으로 리서치가 이걸 이제 자원이 깔려 있으면 이런 큰 센터 레벨 아니면 작게 좀 파드 레벨, 한 20개 정도 레벨에서 자원 관리 같은 거를 잘할 수 있느냐.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배치성 작업, 인퍼런스는 기본적으로 실시간성 작업인데 뭐 그걸 동시에 일어나게 하던 아니면 단순히 똑같은 내용이라도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자원 관리는 합니다. 저희가. 근데 AI에 특화되게끔 자원 관리를 스케줄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느냐. 네트워킹이든 뭐 자원의 배분이든 아니면 좀 더 인텔리전스하게 모델이 발전되는 트레이닝하는 성장을 보면서 이거는 더 이상 뭐 더 에포크를 돌려봐야 모델이 형성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인터널한 정보를 보고 자원 배분을 멈춘다던가 하는 AI 특화된 어떤 센터의 자원 관리를 하느냐, 뭐 저희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빈 부분인 것 같고, 진짜 빈 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보안입니다. 데이터가 일단 뭐 있어야 뭐 학습이든 뭐든 할 거잖아요. 근데 일반 데이터 센터에 웹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비해서 학습용 데이터들은 워낙 커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에 밀어넣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네트워킹이 아닙니다. 방화벽에서 데이터가 다 떨어져요. 뭐 10G 방화벽이라고 하지만 실제 돌려보면 한 3G, 4G 정도만 서포트하고 그 이상도 패키지 다 드랍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름은 사이언티픽 DMD라고 해가지고 약간 다르게 부르긴 하는데 그냥 방화벽 제대로 안 겹치는 거예요. 대용량 데이터를 옮길 때 워낙 빅데이터가 많으니까 방화벽에서 이것도 누군가가 좀 진짜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한다고 하면 서버端에서, 그러니까 센터端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분야가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해본 거 보면 아토리서치에서 광주 인공지능센터 4천억 중에 1,000억의 데이터 센터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NHN이 맡아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총 설계를 했었고, 이때는 그냥 진짜 엔비디아 거 잔뜩 깔고 네트워크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보안도 제대로 설계 못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전인가 그 정도. 이제 시작. AI 전문으로 된 데이터 센터 설계를 시작해 본 것 같고, 진짜로 좀 붙었던 거는 테스트. 우리나라 국력이 대충 그 10위권 대조 전 세계에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나라도 슈퍼컴퓨터를 한 장 확보를 하는데,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쯤 완공으로 600 팹터 플러스 엔비디아 거예요 다. A100이 12,000개 들어가는 규모로 뭐 하나 나옵니다. 이제 모델 연구하신 분들은 여기 가서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규모 크게 좀 하고 있고, 여기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되게 AI에 특화된 쿨링, 네트워킹, 그 다음에 자원 관리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원 관리 부분 좀 약한데 하드웨어적으로는 형상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아직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실제로 구축하고 하는 거 이게 꼭 큰 데이터 센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뭐 엣지 얘기했는데 엣지가 사람마다 정리하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도시 단위로도 들어갑니다. 도시 단위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북편지 뭐 이런 데가 도시 단위로 뭔가를 해요. 아예 교통 CCTV 같은 게 합쳐서 한 2,500대, 3,000대 정도 되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걸 분석하고 하는 게 앞서 나간 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뭐 돈으로 치면 50억치 정도 하드웨어 또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이건 인퍼런스 중심이어서 A100은 아니고 아마 이때가 A10으로 했나? T4로 했나? 좀 옛날 거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퍼런스만 해도 뭐 이건 LLM은 아니고 영상이긴 하지만 규모로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제 발표는 짧게 빠르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런 요소가 인프라에 필요한데 LLM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걸 갖고 있나?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요소별로. 누군가는 나서서 좀 했으면 좋겠고, 뭐 꼭 우리나라 뭐 국뽕 아니니까 우리나라 거가 아니어도 되지만 이런 걸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기업 차원에서 빨리빨리 갖춰갔으면 좋겠다. 뭐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AI 응용 분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튜터런스 랩스의 박정규 대표님을 앞으로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모델 생성 AI 그리고 AI 교육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시지만 지금 수직주의 서울대학교 개원연구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시며 교육부 부채를 우수 성과와 표창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작년 6월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휴직하고 창업을 했고요. 핵심 IP는 음성 AI, 언어 AI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창업할 무렵에 저희가 그 사범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의 핵심은 사범대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교육 인프라,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성, 언어, API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교육적인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어보자 한 해에서 출범한 게 저희 회사가 되겠습니다. 챗GPT가 워낙 유명해서 저희는 챗GPT의 뭐 원천적인 부분은 설명 안 드리고요. 이 챗GPT를 교육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나 이 부분을 명과 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챗GPT는 기존의 GPT 3.0에 비해서 문맥이나 배경을 이해하는 힘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서 자연스럽고 복잡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대화하는 AI죠. 대화하는 AI. 그 다음에 이걸 교육적으로 갖다 풀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오프라인 교육 현장이나 온라인 인강에서나 선생님 또는 튜터하고 인터랙션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챗GPT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응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 형식으로 빠르게 결과가 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어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 정보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도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놀랍죠? 독후감을 500자 이내로 또는 뭐 3단어 이내로 또는 3문장 이내로 요약을 해달라.
정말 잘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코딩에도 응용을 하죠. 예를 들면 엑셀 프로그램에서 뭐 특정 그 통계치 또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달라. 정말 잘합니다. 요게 이제 왼쪽에 표에 보시면은 올 초에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이 챗GPT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그려본 차트인데 보시면은 59.2% 학생이 그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아웃라이닝, 그 다음에 아이디에이션 여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이 좀 쇼킹한데 챗GPT한테다가 주제를 던지고 텍스트를 받아서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이게 아마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가장 많이 응용하는 게 이 DSM이라는 판계인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서술형 수학 문제입니다. 여기 한 8,000 몇백 개 세트 되는데 GPT 3.0 시대는 이게 33점 정도였어요. 그다음에 챗GPT에는 57점, 챗GPT에는 92점. 바로 이전에 그 GPT 3.5에서는 57점, GPT-4에서는 92점을 얻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교육 관점에서 챗GPT를 암을 한번 보죠. 응답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용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와튼 스쿨이죠. 저희가 잘 아는 MBA 쪽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GPT 시대에 맞는 교육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큰 담론을 제시해 놨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챗GPT가 아예 없는 학교 내에서 챗GPT를 금지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든지 아니면 챗GPT와 공유하는 지식적으로나 대화적으로나 이렇게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큰 틀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챗GPT의 단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질문하면은 매번 같은 응답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응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쓰기를 시켰는데 인용문헌까지도 생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팩트 체킹이 필요한 이런 그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챗GPT 4 시절에도 2021년 9월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학습 이후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을 제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뭐 최신 뉴스, 급상승 뉴스, 신조어 같은 걸 반영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적절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영어에 비해서 한국어가 당연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챗GPT 때 나온 얘기지만 거의 영어는 대학생, 한국어는 중학생 정도의 실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하지만 GPT-4에서는 뭐 이게 거의 다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저희가 챗GPT를 활용하거나 응용하는데 제약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챗GPT와 교육 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렸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출범 당시에 저희 3명,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 임준호 박사나 전동배 박사나 애트리 내에서는 약간 스타급 연구원 이 정도로 취급받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뭐 저희가 벤조 교수하고 임준호 연구원하고 국제적인 그 학회에서 연사로 같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음성이란 API, 그 다음에 언어란 API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으로 한번 풀어보자 하는 게 저희의 큰 비전이 되겠습니다. 자, 초기에 저희가 회사를 창업할 때는 대화형 AI라는 큰 담론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런 겁니다. 그 음성 합성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개의 AI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지식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패러다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TTS 음성 합성 에이전트가 이러한 사투리, 문맥, 나이, 감정을 생성해주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STT가 그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학습지에서 생성해주게 되면은 음성지 성능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두 개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 방식으로 지식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개선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챗GPT라는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하면서 저희도 대폭 이러한 전략을 수정해주고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챗GPT가 이렇게 그 활성화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미 그 MVP 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챗GPT가 나오면서 비로소 저희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MVP 버전을 전격적 수정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현재 큰 틀이 AI by AI 또는 AI over AI 이런 틀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육적인 콘텐츠 또는 교육적인 지식 이게 아마 국내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잠깐 나오겠지만 뭐 수십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거나 수만 개의 인강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엑소브레인 하면은 예전에 저희가 2016년에 장학 퀴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상반기 왕중왕, 하반기 왕중왕 이런 분들하고 겨뤄서 지식 대결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것도 택도 없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연 이 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오른쪽에 단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겁니다. 결국 챗GPT가 버티컬하게 굉장히 뎁스 있는 지식은 제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챗GPT한테는 상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넓고 다양한 지식을 제공받겠다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DeepQA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챗GPT한테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챗GPT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챗GPT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내려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가장 잘해야 된다. 그래서 8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챗GPT한테 최대한 상식과 넓고 다양한 지식을 끌어내고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방대한 널리지, 교육적인 콘텐츠 이걸 결합해서 학습자들한테는 깊이 있고 근거와 설명이 있는 지적 대화를 해보자 하는 게 저희의 큰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코어 밸류는 이겁니다. 말씀드린 이제 AI over AI 또는 AI by AI 이러한 틀에 기반해서 저희가 왼쪽에 있는 그 현재 거대 언어 모델 또는 초거대 언어 모델 시대에 맞는 방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에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자. 이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십만 권의 책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기계 독해를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기계 독해라 하면 그 아티클을 줬을 때 그 문헌을 지가 스스로 이해하면서 문답, 즉 QA 페어를 굉장히 그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해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학습자한테 들어오는 질문에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맨 위에 그 MRC 기반의 그 지식 베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중요한 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보면요. 특히 인강이나 학습자 환경 이런 데 가보면은 실제로 교과목에 기반한 부분들, 그 다음에 비교과에 관한 부분들이 반반씩 들어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사범대하고 한 학기, 두 학기 거쳐서 실제로 이 QA 시스템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영수사과 5개 과목을 주로 모델을 했는데 거기에 반은 교과 관련 질문, 반은 비교과 관련 질문입니다. 비교과 관련의 질문은 뭐냐면은 재능, 적성, 진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교 생활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커버를 해줘야지만 진정하게 학교에서 응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로 이제 포커스하는 부분은 DQA라는 그 다음에 챗GPT라는 이 2가지 시스템을 의존해서 학습자들한테 근거에 설명을 부과해서 지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AI를 생성해서 활용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현재 인프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음성 부분, 그 다음에 언어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하자마자 왼쪽 그림을 보시는 국회에서 인터넷 방송을 생방송으로 할 때 자막을 생성해주는 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주로 포커스하는 부분들이 숫자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실제로 저희가 생성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 수학 기호를 굉장히 그 정교하게 생성을 해요. 기존에는 뭐 x제곱 그러면은 한글로 x제곱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는 그걸 x 스퀘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본 틀이 이제 얼마나 정교하게 음성식을 기반으로 지식을 생성해 줄 것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에서 이런 강의 내용 또는 담화 내용에 대해서 그 QA, MRC 기술에 기반해서 그 QA 셋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기초에서 실제로 학습자들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두 번째 메커니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그 뭐 인공지능 팽토, 그 다음에 세종학당 문체부에서 세종학당 AI 선생님 이런 것들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그 원어민 선생님을 대신해서 대화하는 머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음성인식 기술, 그 다음에 대화 기술, 그 다음에 엑소브레인 기반의 심층 언어 분석 기술
여기에 기반한 QA 기술,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환경에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고자 하는 게 저희의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저희의 이 워크숍이 있기 전에 저희가 김주영 교수님하고도 교류를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실시간에 음성인식 또는 언어 해석 또는 MRC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진 인프라로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 내에 컴퓨팅 인프라를 뭐 GPU를 20장 이상, 그 다음에 서버도 4개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학습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십만 권 이상의 책, 그 다음에 수만 개의 인강 데이터, 이 멀티모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은 뭐 GPU 8개, 16개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굉장히 스트러글하는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이런 물리적인 또는 논리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하고 추론해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희한테 큰 과제로 도입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좋은 그 포럼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아마 활발하게 이런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응용 두 번째 분야로 로봇 돌봄과 관련해서 그 마인드로의 신현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미 대표님께서는 로봇 서비스의 분야에서 8년을 가지고 계시고요. 평창 국제올림픽 투명 로봇을 직접 서비스를 해보신 경험을 갖추고 계시고, 현재 돌봄 로봇을 가지고 지터원 임플란트 등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어르신들에게 적용하는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인드의 대표 신현미입니다. 마인드로는 서비스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의 고대 변화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에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소셜 로봇을 활용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 생성 모델의 등장은 저희한테 굉장히 설레는 일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을 누구에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대 생성 모델 그리고 대화형 인공지능의 유명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로봇과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로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일상의 곳곳에서 사람과 디지털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로봇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에 4개국어 안내 로봇 그리고 치매 로봇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로봇 서비스를 구현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21년도 마인드로를 설립했고요. 마인드로는 사람과 디지털, 로봇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로의 핵심 역량은 로봇 서비스를 설계하고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사용자 니즈 기반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기술 사용 주기에 따라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사람의 상호작용의 가장 핵심인 휴먼 로봇 음성 대화 시스템인데요.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저희가 멀티모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으시겠지만, 로봇이 사람하고 가지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는 또 굉장히 독특한 영역이라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인드로는 서울시, 순천시, 양주시 등 지자체랑 연계해서 특히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자나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돌봄 로봇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실증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실제 그 현장에서 운영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령자들이 생전 처음 보는 로봇과 디지털 기기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익숙해지고 어떻게 자신감을 가져가는지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했던 결과입니다. 로봇이 대화형 인공지능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화는 두 명이어야지 가능합니다. 2명 이상이어야지 가능하고 실체 사이에서 상호적인 언어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형 인공지능의 목표는 인간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자동화하고 보다 직관적이고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로봇 서비스를 계속 오랜 시간 하면서 정말 자연스러운 대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얼마나 서비스가 원활하고 쉬울까라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도록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존의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로봇 대화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은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입하기 쉽게 휴머나이징이 가능하고 객체로서 인식되기 굉장히 쉬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먼 로봇 대화 시스템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 커뮤니케이션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실체 사이가 존재하고요. 인간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보다 직관적이고 접근하기 쉽게 대화 모델을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소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로봇이 대화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정 내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 로봇 클로바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손주처럼 이쁘고 기특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머니 12시예요. 골고루 맛있게 식사하시고 고혈압 약 꼭 챙겨 드세요. 제가 이따 약 잘 드셨는지 확인할게요. 할머니 점심 식사하시고 고혈압 약 드셨어요? 드셨으면 먹었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먹었다. 잘하셨어요. 제가 자꾸 여쭤봐서 귀찮으시겠지만 할머니 건강하셨으면 해서 그래요. 헤이 클로바, 네? 이미사의 선마을 선생님 들려줘.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님을 재생할게요. 오늘 일정 알려줘. 그래서 스마트 교육이 있어요. 오후 3시에 보건소 독감 예방 주사 맞기, 오후 5시에 손주 오는 날입니다. 에이 클로바, 고향역 노래 불러보라고. 나오나? 고향역을 재생할게요. 와, 뭔데요? 됐대요. 지가 알아서 해준다. 어머, 저를 깜빡했었어. 아우, 어머, 거기서 깜빡. 아이고, 어디서 이런 어디서 이런 귀여운 종이가 나왔어? 깜빡. 이 영상에서는 보시면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데 눈빛과 눈빛 맞춤과 눈 깜빡임만으로 휴머나이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로봇의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는 단순히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만이 아니라 로봇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단을 가지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대화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챗봇하고는 다른 형식의 대화를 가지고 있고요. 로봇 타스크부터 다양한 서비스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매니저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 상호작용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콜렉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는 단순히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시 개선된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로 피드백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 패턴 기반의 또한 맞춤형 서비스가 로봇 다이얼로그 매니저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정서 상담이라든지 전문가적인 케어나 상담 전문가의 도메인 난리지를 알고리즘화해서 로봇을 통해 함으로써 오히려 사람하고 했을 때 불편했던 부분들을 해소하고 조금 더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서비스 플랫폼 전문기업 마인드로는 챗 GPT, 인공지능의 대중화 시대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플랫폼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 터치가 꼭 필요한 영역에 휴먼 터치가 다 갈 수 없는 부분에 로봇으로 인공지능으로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저는 끝단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전주기 과정에서 많은 파트너들과의 얼라이언스를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가장 디지털에 소외된 노약자라든지 치매 어르신 그리고 발달장애인 장애인들에게도 인공지능이 일상의 곳곳에 스며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초거대 하이퍼스케일 AI 기술과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생성 AI 플랫폼 구현 정부 산하전 협력과 관련한 것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볼까 합니다. 자장을 맡아주실 신규경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면서 패널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AI의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들여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김동정 산업기술 평가관리원의 김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요. 산업부의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직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R&D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조 산업의 서비스화, 최근에 이제 초보대 AI도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 산업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와 서비스의 융합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비즈 모델들을 발표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과제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년에 30억 정도 규모고요. 매년 한 20에서 30개 정도 과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들 잘 들었는데요. 초보대 AI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저희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 아주 초창기에는 대화가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학습하는 형태로 되었다면 그 뒤에 이제 책이나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계속 진화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초보대 AI가 다시 한번 대화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결국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 좋은 기술들하고 연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결국 사람 중심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심리와 기술의 만남 이런 마인드테크라는 것들을 이름을 한 지어가지고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석 심사역으로 근무하고는 안준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카이스트의 100% 자회사로 그 카이스트 기술팀들을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좀 앞단에서 시리즈 A 이전의 회사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LLM이 많이 화두인데 저희들은 생성 AI 모델들을 좀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그 투자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섹터다 보니까 오늘 이제 관심 있어서 좀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발표자분들 그 발표 내용들 좀 들어보니까 저도 좀 관련 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들어보고 글로벌 좀 투자 동향이나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그 크게 좀 세 가지 섹터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LLM을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이 있을 것 같고 관련된 이제 그 하드웨어
핀이라던가 NPU를 비롯한 반도체, 엣지 컴퓨팅 이런 인프라 쪽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모델들을 활용해서 그 버티컬 산업들에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결론적으로 자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투자가 진행된 곳은 그 인프라 쪽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봐도 그 삼파노바라든가 그래프코 이런 데서 이제 조단위 투자를 많이 진행이 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 한 두 개, 세 개 회사들이 양분하거나 3파전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향후 이제 요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여지는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그 LLM 모델들을 활용해서 그 각 산업에서 이것을 그 파인튜닝이라고 미세 보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고객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유의미하게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LLM 모델 자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좀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 AI도 뭐 몇 퍼센트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뭐 하루에 뭐 40억, 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연간에 이제 사용되는 비용이 조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모델을 뭔가 만들기가 쉽지 않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현황을 좀 보면은 대기업에서 많이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고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각각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주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김병관 되게 손세경 교수님 인연으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늘 저는 사실 그냥 피상적으로 AI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들도 일부 하시는 분들도 벤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분야 이런 그 생태계에 있어서 그 각 생태계 단위마다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를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새롭게 전환하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시점인데, 이게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잘 안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런 모델들이 잘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법제도적으로 제가 변호사로서 어떻게 공동 서비스로 그런 갈등들을 잘 완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을 몇 분들하고 그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느낌이 1월 초였습니다. 거대 생성 AI가 생각보다 큰 흐름을 만들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우리 한국 차원에서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2개월 만에, 그때만 해도 3월이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일이 있었고, 이제 다 아시는 얘기처럼 이 변화를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알파고 쇼크 이상이다. 2016년 3월에 났다면 AI 등장이었다면 AI 본격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게임 체인저가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어요. 게임 체인저, 블록체인이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도 그런 후보였지만 결국은 AI로 지금 다 스마트폰이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또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을 그 인류 아니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템플릿이의 종의 대진화 그 표현하기까지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게 매주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발원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입니다. 보통 빅테크 기업은 비밀리에 1년, 2년을 준비해서 한 번씩 1년에 애니멀 행사에 어나운스를 하는데 왜 이런 공격적인 어나운스를 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하고, 오픈 AI가 MS랑 손을 잡고 MS는 그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거기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대 자본이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이 큰 변화에 끼지 못하거나 기존 고객을 놓치면 가장 큰 거는 이제 광고 시장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검색하면 노출하면서 광고를 우리가 보게 되고 머물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 특히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앞다퉈서 하고 있고 거기에 API라는 것을 공개까지 오픈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거대 기업들이 결국에는 MS 사례처럼 스타트업과 손잡으면서 이 시장을 열었다는 거죠. 오픈 AI가 창립된 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시사점이 뭐냐면 마음대로 해봐. 진짜 인공지능을 정말 선하게 한번 만들어봐. 이것 때문에 구글이 그 강력한 AI의 거성인 구글이 이렇게 힘들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되게 많은 우리한테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면 이 거대한 생태계의 힘을 갖고 있는 말씀드린 김정 대표님께서 또 발표를 해주셨는데 또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또 운영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투자를 조단위 10조 단위 이상을 해서 자본들이 맞물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핵심 요소들을 보면 반도체 기술, AI 기술, 그리고 응용으로 보면 앞으로는 로봇이 모빌리티가 가장 큰 수요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같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한국입니다. 한국의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없는 게 뭐냐면 생태계가 약합니다. 생태계. 특정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글로벌 기업들은 그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스타트업과 얼라이언스를 균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기회를 얻었는데 노키아의 몰라처럼 현재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자체 내에서 소화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스타트업들이 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작지만 판교 미래포럼이라는 건 판과 교,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미래를 도모하자는 그런 모임이고요. 이런 자리에 스타트업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이 거대한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오늘 좋은 발제자들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내용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무조건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려봤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거대 생성 AI가 등장을 했는데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또는 교육 쪽에 어떤 활용과 기회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중에 답변해 주실 분.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교육이란 큰 담론에서 이 인공지능을 풀어보고자 하는 숙제에는 정말 큰 다양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교육에 가다 보면은 공정성, 편향성 이런 이슈가 늘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어제도 MIT 테크놀로지에 나온 게 그 챗GPT 또는 GPT-4에다가 CEO 또는 디렉터 이런 키워드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요. 백인 넥타이를 멋지게 차려입은 남성이 나옵니다. 흑인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 저희가 어프로치하는 방향은 정말 그 학생 개개인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만들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 by AI 또는 AI over AI 이런 큰 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교하게 그 학습 데이터도 큐레이션하고 인공지능 인퍼런스도 큐레이션해야 되는 이런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게 저희의 큰 생각입니다. 예, 또 저기 김주영 대표님하고 김태우 실장님이 같이 제가 제 질문은 아니고요. 국가의 고민이자 국가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난화를 겪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1.5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 속도로 2050년이 위험스럽다.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우리가 덜 써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만큼 에너지를 많이 정재훈 대표님께서 아까 쿨링 시스템이라는 얘기 안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정말 훌륭한 성능을 갖고 있고 학습에 특히 탁월한
경쟁자가 없는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해요. 세계적으로도. 그러기 위해서 경량화 그리고 이 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잘 돌릴 수 있는 새로운 프로세서 등이 좀 필요한데 반도체하고 경량화에 대해서 두 분이 돌아가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량화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표준 인프라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준으로 대기업에서 AI를 LLM 쪽을 연구하시는 예를 들어봐도 월간 사용되는 코스트가 10억에 달하는 굉장히 우스운 일이라고도 많이 하세요. 클라우드 코스트로만 가도 그렇고 만약 저희가 자체적인 서버 센터를 꾸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전력량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 목적으로도 어떤 인프라스 목적으로도 경량화된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그 경량화를 어떻게 이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점점 좋은 솔루션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중요한 거는 이런 학계에서나 이런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걸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움직임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이에 갭을 메꾸는 일도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GPU 솔루션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하드웨어 기술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거대 모델에 특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모델 자체가 굉장히 메모리 쪽을 많이 쓰고 메모리에 성능이 제한된 모델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메모리 쪽에 강점이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LLM 생성에 특화된 프로세서 기술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CTO님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저희가 기술 우위를 굉장히 선점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를 혼자서 할 수는 없고요. 경량화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게 통합된 플랫폼과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와 그런 것이 아직 다 세계적으로도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저희가 오늘 모임을 중심으로 갖춰 나간다면 굉장히 글로벌 좋은 사례를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타트업 한 개인의 꿈이 인류를 바꾸는 변화를 이끄는 그 사례를 많이 보는데 그런 능력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정재영 대표님 지금 온라인에 계신데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현재는 그 버전 바로 이제 생성 AI가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그 전의 버전으로 투자를 해서 광주 인공지능 집중 단지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도 국가 단위의 그런 구축한 사례인데 이런 좋은 스타트업들과 새로운 솔루션들이 국가 단위에서 인프라에 투자가 돼서 가능성도 높이고 부족한 것들 조기에 찾아내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정 대표님 말씀 중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누가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누가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인프라 활용에 관련돼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 있으실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답이 생각나는 게 없네요. 일단 없는 거 왜? 근데 한 가지는 에너지 세이빙이 됐던 뭐가 됐던 컴퓨테이션 하는 사람들은 늘 고민해왔던 이슈다. 초거대 모델 LLM이 아니어도 늘 고민해왔던 이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는 LLM이 좀 더 포커스가 생성 AI 관련된 게 포커스니까 결국은 아까 김주영 교수님도 잠깐 말했지만 칩도 엔비디아 칩도 모델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서버 구성이나 네트워킹도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한 반면에 인더스트리 와이드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정말 이 거대한 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택들이 나왔나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고민하는지 되게 말씀드린다는 게 반대면은 되게 좋은 기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학교든 산업이든 이런 생태계에서 뭉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얼른 집어서 풀스택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문제를 짚고 빨리 나가는 것. 그 다음에 한국에서만 하지 말고
또 우리 송 교수님 발도 넓으시니까 좀 인터내셔널한 이런 모임으로 키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성 AI에 한계 있는 지점이 많이 있어요. 생성 AI는 말 그대로 복제품이거든요. 복제 앵무새입니다. 그냥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조합을 확률적으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래서 초기 검색학을 활용할 때는 생성 AI로 만든 데이터가 좋지만 그걸 통해서 모순에 빠져 있는 게 생성하는 시장을 좀 죽이고 있어요. 나중에 복제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정말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런 올드한 정보 외에는 좀 못 얻게 되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생성 AI가 만들어내는 이런 제너럴한 것과 개인이 갖고 있는 것, 또 개인의 맞춤학 개인화가 되게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을 이건 이제 김정욱 대표님하고 아까 다 말씀들 계셨는데 생성 AI와 플러스 도메인 난리지를 적절히 캡을 씌워서 강학습을 시켜서 쓰는 연구와 그런 응용이 매우 유망하고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쪽에 관련돼서 고민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신 아까 발제하셨던 마이클 신영미 대표님께 관련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모델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작은 벤처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거대 모델은 동력 모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각각의 도메인의 레이지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사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심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영역은 말씀하신 사회심리학이라든지 인지심리학 부분도 같이 수반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화라는 게 사실 정답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기존의 분류 방식의 규칙 방식의 챗봇이 일종의 말로 하는 검색이었다면 대화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메인 지식 플러스 감성 데이터, 감정의 데이터 그리고 개인의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공감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식 데이터베이스랑 같이 병행이 되었을 때 새로운 문제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체감하시겠지만 한과 다르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기술하고 사람이 학습하는 속도는 결국 계속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온전히 사람이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좋은 인터페이스, 직관적 그리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잘 구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뜻깊은 여러 시사성 있는 정보와 그리고 여러 의미가 남다른 그냥 발표가 아니라 발표한 기업들 간에 또는 각 도메인 또는 역할 간에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까지 같이 고민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현장에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에 참석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